예, 안녕하세요. 꾹꾹이 프로젝트에서 프론트엔드 담당한 김민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리액트 네이티브로 모바일 앱을 만들었는데요. 처음 제가 모바일 앱을 만들어봐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좀 막막하고 걱정이 됐었는데 엑스포 덕분에 굉장히 편하게 코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엑스포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앱을 만들 때 개발자로 하여금 환경 세팅에 관련된 그런 수고를 많이 덜어줘서 좀 더 코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엑스포 없이 바닐라 그 리액트 네이티브로 iOS 앱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우선은 엑스코드를 쓰려면 맥부터 사야 되죠. 그리고 엑스코드를 깔고 세팅을 하고 애플 개발자 계정도 만들고 이렇게 길고 긴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코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엑스포는 핸드폰에 엑스포 앱을 깔고 QR코드만 찍으면은 그럼 폰에 설치한 엑스포 앱을 통해서 별도의 무슨 빌드나 런 과정 없이 바로 작성한 앱을 실제 기기에 띄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엑스포는 리액트 네이티브랑 모바일 앱 개발을 처음 하는 개발자들한테 진입장벽을 굉장히 낮춰줍니다. 근데 결국은 엑스포랑은 이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그 제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꾹꾹이 앱은 원하는 메뉴로 검색을 하면 그 메뉴를 파는 근처 매장들을 보여주는데요. 검색 결과로 처음 알게 된 매장의 사용자가 찾아오기 쉽게 돕기 위해서 지도 기능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도라고 하면은 구글이나 애플 지도보단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가 훨씬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 팀은 국내 지도 API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내 지도 API는 예제랑 코드를 제공을 해주긴 하는데 오브젝티브 C나 자바 계열의 그런 네이티브 언어 환경에서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언어는 저희한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배우면 되니까요. 근데 아예 용감하게 일단 코드를 어딜 고쳐야 될까 살펴봤습니다.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열어야 되는데 이때 저희가 애초에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만든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엑스포 덕분에 간편하게 엑스코드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고도 코딩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엑스포 때문에 앱 기능을 확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저희 이대로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네이티브 코드를 우리 앱에 넣을 수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우리 앱에서 엑스포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젝트 명령을 사용하면 엑스포 프로젝트를 네이티브 코드 베이스의 프로젝트로 바꿔줍니다. 이 이젝트 명령이 엑스포에게 보내는 이별 통보죠. 게다가 한번 이젝트를 하면은 다시 돌아오는 과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도 기능을 넣던 시점이 저희 앱의 대부분이 완성된 상태였는데 이젝트라는 큰 변화를 주는 건 프로젝트 일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을 했고 또 핵심 기능도 아니고 더 자세한 지도 데이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이 막히면 안 되니까 지도 정보의 자세함을 좀 내어주고 엑스포가 기본 내장하고 있는 구글 지도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빠르게 기능 구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앱 개발을 계속 하려면 국내 지도 API 말고도 엑스포에 내장되지 않은 네이티브 코드 라이브러리를 적용할 일이 분명히 또 생길 거고 이 이젝트는 꼭 만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이젝트 방법이랑 과정은 웹상에 자료가 많이 있고 공식 문서를 보고 따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써있는 대로 착착 진행되진 않겠지만 이 시간에 이젝트 시행착오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제가 가졌던 궁금증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구한 결과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자체로는 모바일 네이티브 언어로 된 라이브러리를 링크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엑스포는 왜 안 될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우선은 엑스포가 어떤 방식으로 앱을 띄우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엑스포는 로컬 개발 환경에 두 개의 서버를 띄웁니다. 하나는 그 엑스포 CLI라는 엑스포 환경 도구, 엑스포 모바일 클라이언트 그 둘 사이에서 통신을 하기 위한 여기 그림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서버를 하나 띄우고 그리고 엑스포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리액트 네이티브가 번들링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내려주기 위한 서버 초록색입니다. 그렇게 두 서버를 띄워서 동작을 하는 환경을 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엑스포 클라이언트입니다. 작성한 코드가 모바일 네이티브 환경에서 직접 구동되는 게 아니고 엑스포 클라이언트 안에서 받아온 앱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엑스포 공식 문서를 이용하면 엑스포 안에 들어가는 앱은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되고 절대로 네이티브 iOS나 안드로이드 레이어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이것은 엑스포의 핵심 철학이고 엑스포를 빠르게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엑스포 모바일 클라이언트 안에서만 동작하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만 동작하기 때문에 네이티브 언어 라이브러리를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엑스포에 내장된 네이티브 모듈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웹뷰 수준을 벗어나서 네이티브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엑스포랑 다르게 카톡 같은 네이티브 앱은 OS 레이어랑 직접 상호작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앱이 엑스포 클라이언트라는 껍데기 안에 쌓여 있어서 그 껍데기가 제공해주는 것 외에 다른 걸 사용하려면 이젝트를 해야 됩니다. 이젝트를 하면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프로젝트를 엑스포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꺼내줍니다. 그러니까 엑스포 클라이언트 없이 네이티브 환경에서 저희 만든 꾹꾹이가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엑스포에 내장된 기능들은 리액트 네이티브로 사용하기 좋게 다 컴포넌트화가 돼 있어서 저희가 활용하기 되게 좋습니다. 이젝트를 하더라도 이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엑스포 KH라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남겨놓으면 계속해서 내장 컴포넌트 사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엑스포의 네이티브 기능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의 기능들을 모두 지원하고요. 대표적으로 터치 동작 이벤트 처리, 키보드 제어, 그리고 GPS 정보 읽어오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엑스포에서 자체적으로 내포한 기능들이 가속도계 정보를 읽어오거나 네이티브하게 그래픽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카메라를 사용하고 사진을 로드, 저장할 수 있고 GPS 위치 정보로 지오펜싱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블루투스나 웹 RTC 같이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고 그 밖에 모든 네이티브 코드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와의 이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엑스포의 장점은 결국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앱 개발 초기에는 엑스포를 사용해서 생산성 있게 개발하고 네이티브 기능 구현이 남은 시점에 이젝트해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쓰면서 개발을 계속하는 게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엑스포를 버리는 이별이 아니고 수고해준 엑스포를 떠나보내는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창님의 발표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2, 3분 정도 발표자이신 김민창님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술적 또는 부트캠프에 대한 경험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네, 채팅으로 질문 부탁드릴게요.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번에 기술 발표를 이 주제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해요. 이번에 저희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질문이 올라왔어요.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미스터 레오님이 엑스포가 iOS, 안드로이드 끝단까지 내려가지 않아서 이젝트를 벗긴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 무조건 이젝트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필요로 했던 그 API가 엑스포에서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국내 지도 API가 제공되는 형식이 네이티브 모바일 코드, 그러니까 코틀린이나 스위프트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모듈을 가져와서 사용하려면은 그 사용 가능성을 엑스포가 좀 어떻게 보면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젝트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발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발표자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황금 연휴인데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꾹꾹이 팀의 백엔드를 맡은 신현수라고 합니다. 이번 기술 발표 시간 때는 이미지 업로드를 멀터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짧게나마 설명하고 그리고 멀터를 쓰면서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 발표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 경험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꾹꾹이 앱을 통해서 이제 매장 점주들이 이 가게를 회원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게 사진을 업로드 시킬 때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미지 파일들이 서버로 보낼 텐데 그러면 서버에서 이 이미지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 고민한 결과 멀터가 이 이미지 파일들을 저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멀터를 한번 적용을 시켜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 멀터가 이미지 파일들을 저장을 시켜주는데 그러면은 어디에 저장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은 저는 아마존 S3에 저장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 서버에서 이미지 파일들을 저장시켜도 괜찮습니다. 딱히 문제는 없지만은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서버에서 관리하는 게 더 많아지고 그리고 효율성이나 그런 안전성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결코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이 아마존 S3가 저장을 함으로써 관리도 해주고 서버는 서버 역할대로 이 관리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멀터를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설치한 목록들을 잠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우선 멀터를 설치했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S3에 직관적으로 저장시켜주는 멀터 S3와 함께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AWS SDK를 패키지를 설정했습니다. 영어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저는 멀터의 익스텐션인 멀터 S3를 중점적으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멀터 S3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이 이미지 파일들을 요청을 보냈을 때 이 업로드라는 경로를 통해서 제가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 펑션이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펑션이 실행이 되기 전에 이 미들웨어인 업로드 싱글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이 되게 되면은 이 S3에 최종적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업로드 싱글 해준 역할이 뭐냐? 자, 우선 이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준 데이터 안에 이미지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한 후에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이라는 이 속성 안에 이 객체로 저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콜백을 통해서 S3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될 건지 결정을 짓습니다. 자, 저는 이제 타임스탬프라는 이 방식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그 이유는 이 파일 이름들이 중복되어서 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임스탬프가 그 중복되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답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멀터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 쓰셔도 이미지 업로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게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멀터도 사실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멀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파일 사이즈가 작거나 아니면 단수의 파일들을 올리면은 괜찮습니다. 딱히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일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은 여러 개의 파일들을 한꺼번에 보내게 되면은 이 멀터가 그거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이 좀 크거나 아니면 파일들이 많으면은 제가 봤을 때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그러면 황금 연휴를 보내신 여러분들한테 너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멀터를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이미지 파일이 이 데이터에 담아주면은 이 파일이나 속성 안에 제가 담겨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 이미지 파일을 찾는데 좀 시간을 많이 걸렸습니다. 정확히 이 파일이 뭔지 왜 이 파일에 담아주는지 그리고 이 콜백 함수가 왜 실행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뭐 콘솔도 찍어보고 뭐 스택 오프도 가가지고 뭐 정답부터 찾아보기도 하고 제가 긴장하게 갑자기 또 사투리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뭐 구글인데 쳐보고 팀원들한테 물어보고 근데 결론은 공식 문서를 제가 천천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콘솔러를 제대로 찍어보니까 이 파일 안에 이미지 파일들이 저장되는구나. 그렇게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고요. 결론은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뭐 실험도 좋지만은 공식 문서를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이 천천히 생각하는 것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 같이 디버깅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다 보시면 언젠간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자, 마무리를 하면서 멀트는 이 이미지 업로드 구현하시면은 엄청나게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하고 이해가 쉽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미지 구현하시면은 멀터를 꼭 한번 사용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사실 이 이미지 업로드 하는 거 외에도 뭐 파일 사이즈 조정하는 거나 아니면 개수를 조정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꾹꾹이 팀의 백엔드를 맡은 신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네. 신현수님의 기술 발표였고요. 신현수님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네, 그럼 질문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거의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신현수님이 네. 멀터를 주제로 해서 기술 발표를 하시게 된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고 질문이 올라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보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S3 업로드 인증 권한 코드가 적용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 하는 게 맞다면은 이 S3 업로드를 하게 되시면은 이 S3에서 이 액세스 키랑 그리고 시큐리티 액세스 키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 S3를 이 퍼블릭으로 오픈하게 되시면은 아무나 그 파일들을 저장시키고 또 파일을 삭제하고 그런 권한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액세스 키랑 시큐리티 액세스 키를 받게 되시면은 그거를 잘 관리해서 아무나 접속하지 못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그리고 미스터 레오님께서는 질문은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전 발표자분에게 한번 드렸고요. 그러면 다른 분의 질문으로서 사용자가 엄청나게 큰 이미지를 보내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멀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 이미지가 큰 사이즈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멀터는 사실 이 버스보이라는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미들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미지 파일이 크거나 그러면은 여러 방법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버스보이 모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버스보이는 좀 이해하시는데 좀 약간 어려운 점도 있고, 왜냐면 코드가 길고 그리고 약간 공식 문서가 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저는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 저처럼 뭐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이해도가 더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버스보이를 사용하시면은 됩니다. 다음 질문도. 네, 하지만 발표 시간상 저희가 다음 아유. 발표자이신 죄송합니다. 오승윤님을 다음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켓IO를 이용한 실시간 통신을 이용한 쿠폰 적립에 대해서 발표할 오승윤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목이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엔 소켓IO를 이용해서 쿠폰 적립을 구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쿠폰 적립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쿠폰 적립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고객이 먼저 적립 요청을 보냅니다. 그럼 서버가 그 적립 요청을 적립 확인 요청으로 바꿔서 사장님에게 보내고요. 사장님이 적립을 확인해 주시면 적립 내부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적립이 성공이 되면 고객과 사장님 모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기술적인 문제가 바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통신을 먼저 보내야 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
HTTP는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에서 돌아가는데 일단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을 주고 서버가 응답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반대로 서버가 먼저 통신을 보내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뭔가 오게 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실시간 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그래서 일단 제가 3가지 정도를 찾아봤는데 먼저 폴링은 뭐냐면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요청과 응답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된 거 있어? 없어? 있어?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얻어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된 게 있으면 뭔가 답변을 내려주고. 그래서 이건 사실은 계속 그 요청과 응답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또 서버가 또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개선된 게 롱폴링인데, 롱폴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폴링과 거의 같은데 다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응답을 오래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청이 왔을 때 바로 응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내려주는 걸 지연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생기면 응답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이제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소켓의 경우에는 이게 완전한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HTTP로 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이제 핸드쉐이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일종의 직통 전화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전화번호를 이제 나눠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전화번호로 통신을 직접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가 직접 그 클라이언트에게 통신을 먼저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서비스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소켓 IO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켓 IO는 뭐냐면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서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장점이 있는데 롱폴링이나 웹소켓 여러 방법을 제가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와 연동해서 사용하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켓 IO의 기능을 이제 살펴볼 텐데 굉장히 기능이 많지만 제가 사용한 기능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켓을 연결하고 나면 그 룸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뭔가 emit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낼 수가 있는데요. 통신을 그 룸에 조인한 모든 소켓에 그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팅방과 같은 역할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채팅방을 이용하면 우리의 쿠폰 정리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다시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됐던 문제 그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고객 사장님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고객님은 이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웹과 앱이라는 말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켓 IO의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소켓을 연결합니다. 그때 객체에 키 밸류 값으로 고객이나 카페의 아이디를 놓고요. 그리고 밸류에 소켓을 넣어서 둘을 이제 짝지어서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앱이 적립 요청을 이제 그 아까 연결했던 소켓을 통해서 그리고 적립 요청 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청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가 그걸 듣고 있다가 소켓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소켓을 찾은 다음에 A 카페를 찾은 다음에 역시 거기에 있는 적립 요청 방으로 요청을 날립니다. 그러면 웹이 그걸 받아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승인을 해주시면 다시 승인 룸으로 같은 소켓에 승인 룸으로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서버가 그걸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저희가 잘 구동하고 아까 시연에서 보셨듯이 매끄럽게 작동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너무 모르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할 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일단 방이 너무 많습니다. 뭐 적립 요청, 적립 확인 이렇게 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 하나로도 충분히 통신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소켓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없애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코드를 다 짜고 보니까 그 소켓 IO 로직에 해당하는 부분만 같은 파일에 250줄 정도 쭉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길어서 디버깅 할 때도 계속 찾아야 돼서 좀 힘들기도 하고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쪼개서 나누면 더 좋은 코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을 쓰면, 소켓IO의 네임스페이스라는 기능을 쓰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왜냐면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는 일종의 라우터 같은 기능인데요. 지금 코드가 길어지게 된 원인이 소켓이 연결되고 나면 어떤 방에 어떤 메시지가 오면 이렇게 해서 쭉 로직이 처음에 연결되고 나면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쭉 길어진 건데, 이거를 분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나눠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하진 못했지만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공부를 해서 개선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소켓IO가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쉽게 웹소켓 같은 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실시간 통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소켓IO를 추천해 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켓IO에 대한 발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승윤님의 발표였습니다. 그럼 발표자이신 오승윤님에게 질문을 하시는 한 2, 3분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소켓이 끊어진 경우 복구 로직을 작성하였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복구 로직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그것까지 공부하지는 못해서요. 예.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이제 고칠 때 이제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권오현님께서 다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 개의 브라우저를 띄우거나 탭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 개의 브라우저를 띄워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소켓이 각각 다른 아이디를 갖게 돼서 따로따로 기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되는 걸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다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발표자이신 유천호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종이 없는 세상 쿠폰 적립 서비스 꾹꾹이에서 리액트로 웹을 담당하여 개발한 유천호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메소드인 setState입니다. 이 setState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setState가 리액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setState를 사용하며 겪었던 문제와 비슷한 상황을 수도 코드로 비유해서 보여드리고, 그 setState를 실행했을 때 처리 방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또 왜 그런 방식으로 setState가 처리되는지, 그리고 setState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생각하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setState는 어떤 함수인지를 말씀드릴게요. 리액트에서 일단은 저희 꾹꾹이 서비스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리액트로 보일러플레이트를 구성했는데요.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를 다시 그려낼 때 어떤 상태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상태들은 그 스테이트고, 이 스테이트들을 결국에는 셋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스테이트들을 셋하는 게 setState이고, 이런 setState 함수가 컴포넌트들의 상태를 변화시켜주고 리액트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setState라는 함수를 인자로 그 오브젝트를 넣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블렛은 thisState.bullet-1 해서 직접적으로 오브젝트를 넣어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코드는 총알 6개로 일단은 그 스테이트를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총을 쏠 때마다 setState로 현재 총알에서 하나씩 감소시켜주고 콘솔 로그로 이제 총알 수를 보여주는 그런 수도 코드죠. 네, 그래서 샷건을 함수를 실행해보면 콘솔이 찍힙니다. 총알은 몇 개가 찍힐까요?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일단 전 페이지에서 봤던 수도 코드에서 재장전이라는 그 스테이트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총알이 연계가 되면 이 펄시안 값이 되었을 때 재장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재장전 스테이트는 총알의 값에 의존해서 업데이트됩니다. 콘솔로 이번에는 총알 개수와 장전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을 한 번 쏘면 저의 생각대로라면은 5와 펄스가 콘솔로 찍힐 거라고 저의 그때 뇌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샷건 함수를 6번 실행하면 총알이 다 떨어져서 재장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리액트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총을 6번 다 쏘고 실제로 콘솔이 찍힌 것을 확인하니까 1과 펄스만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이거 왜 안 되는 건지. 근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결국에는 그거였습니다. 이게 동기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었구나 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또 그때 고민의 꼬리를 물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셋스테이트는 비동기적으로 작동되게 설계 구현되었을까라는 물음이었는데요. 마지막에 저만의 생각으로 내린 결론은 비동기인 이유는 성능 향상에 있지 않을까 였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셋스테이트를 실행할 때 동기적으로 실행했다면 아마 렌더가 2번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코드의 경우에는 렌더가 2번 되어도 사실 별로 상관이 없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대한 앱의 경우에는 렌더가 2번 된다는 게 꽤나 소모성이 큰 작업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리액트 소스 코드를 한번 까봤습니다. 셋스테이트 함수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인자로 파셜 스테이트라는 걸 봤는데 이곳에는 제가 평소에 사용했던 오브젝트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펑션이라는 걸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콜백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비동기를 동기적으로 보이도록 코드를 셋스테이트를 사용해서 이제 코드를 짜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짜 보았습니다. 이 콜백을 받는 셋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실행되면은 샷건 A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게 현재 이 콜백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렌더가 실제로 2번 일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총알이 다 떨어지면 트루가 되면서 보여줍니다. 근데 계속 렌더가 2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트를 초기화시키고 다시 이제 펑션 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셋스테이트를 실행해도 렌더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비동기적으로 셋스테이트가 들어오는 그 업데이트 정보들을 모아놓았다가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두 번째 펑션 폼의 경우에는 현재 함수는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펑션 폼의 경우에는 그 이전의 스테이트를 인자로 받습니다. 이 프리브 스테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의존적인 스테이트를 사용하더라도 이전 스테이트가 업데이트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두 번째 펑션 폼을 사용해서 이제 셋스테이트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셋스테이트를 사용하실 때는 펑셔널하게 사용하시면 스테이트와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천호님의 발표를 보셨고요. 유천호님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잠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경우에는 저의 공식 질문인 왜 천호님은 셋스테이트를 기술 발표의 주제로 선정하셨는지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리액트에서 렌더를 다시 리렌더를 하기 위해서는 상태 변화가 꼭 필요한 상태였었고 그 상태 변화를 위해서는 셋스테이트가 꼭 있어야 하는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셋스테이트였던 것이고 그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미스터 레오님께서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리액트 상태 관리하시는 부분에서 리덕스를 안 사용하시고 스테이트만 사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처음에 레이아웃을 만들고 이제 스테이트와 프롭스를 내리는 것까지 설계를 했을 때 리덕스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스테이트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아래 하부 컴포넌트에 있는 스테이트를 위로 올려서 패런트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리덕스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천우님은 어느 상황이면은 리덕스를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리덕스의 창시자인 댄 아브라모브가 딱히 리덕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최대한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페이퍼 컴퍼니의 발표였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잡쇼퍼 팀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 구름팀의 발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밑에 링크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잡쇼퍼의 발표를 계속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채널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잡쇼퍼 팀의 황경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주제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주제는 데이터 패칭 이슈인데요. 제가 Next.js를 사용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겪었던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이슈를 해결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계획입니다. 먼저 상황 파악입니다. Next.js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페이지 라우팅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에 URL을 입력하거나 세로 고침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서버 사이드에서 라우팅을 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래 링크 컴포넌트를 타고 페이지를 이동하는 방식인데요. 이때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라우팅이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인 링크 컴포넌트를 타고 이동할 때에는 즉 클라이언트 사이드 라우팅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래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동이 잘 되었는데요. 문제는 URL을 입력할 때였습니다. 세로 고침하거나 URL을 입력할 때는 서버 사이드 라우팅이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에러 메시지를 읽어보면서 login reason unexpected token이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생각한 것은 그러면 로그인 쪽에 뭔가 문제가 있나? 유저 정보가 없나?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설을 토대로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살펴봤는데요. 잡쇼퍼 서비스 시스템 아키텍처는 크롬에서 리퀘스트를 보내고요. 그럼 넥스트가 라우팅을 해주면 그 라우팅에 해당하는 API가 노드 익스프레스에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익스프레스에 있는 미들웨어 중에 체크 어드민이라는 펑션이 있었어요.
이 체크 어드민이라는 펑션은 코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넥스트에서 날라온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 리퀘스트 안에 유저 정보를 확인을 하는데요. 그 유저가 어드민인지 체크해주는 펑션이었어요. 여기에서 콘솔을 찍어보니까 request.user에 대한 정보가 undefined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내는 게 없다는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ext.js에서 리퀘스트를 보낼 때 그 해당 리퀘스트 안에 유저 정보를 담아 보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넥스트에서 보내는 펑션이 어떤 펑션이었냐면 getInitialProps라는 펑션이었습니다. 이 getInitialProps에는 fetch라는 요청을 보내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때 fetch가 바로 해당 API로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였고요. 그때 이 fetch에 유저 정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fetch request user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유저 정보는 쿠키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HTTP의 특성 중에서 stateless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getInitialProps라는 펑션 안에는 쿠키에 대한 정보가 있었지만 그 getInitialProps 안에서 새롭게 fetch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보낼 때는 쿠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따라서 그럼 어떻게 fetch라는 리퀘스트를 보낼 때, fetch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보낼 때 유저 정보를 포함시키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How to pass cookie isomorphic fetch라는 키워드로 구글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headers라는 키의 밸류 값에 쿠키 값을 직접 넣어주면 fetch에서 리퀘스트를 보낼 때 쿠키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으로 최종적으로 URL을 입력하거나 새로 고침을 할 때 서버 사이드에서 라우팅을 해주는 것도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것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HTTP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틀리스 하기 때문에 fetch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보낼 때마다 항상 쿠키를 다시 넣어줘야 하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점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경찬님의 발표였고요. 황경찬님에게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제 공식 질문이죠. 해당 발표를 기술 발표 주제로 하시게 된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상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가장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였어요. 제가 해결한 주제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기억에 남기도 했고 이 발표 주제를 선정하면서 이슈를 해결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과정에서 배운 사실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 한번 더 기다려 볼게요. 네, 그러면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은 다음 발표자의 기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체 팀의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Next.js에서 페이지들 간의 쿼리로 데이터 전송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맡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잡슈퍼라는 EJS의 템플릿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기존의 서비스의 관리자 페이지를 Next.js를 사용해서 리뉴얼하는 게 저희가 맡은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Next.js로 리팩토링하는 과정에서 페이지 간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결국 쿼리를 이용해서 페이지 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었어요. 그 고민을 해결한 방법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페이지 간의 데이터 전송을 고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잡슈퍼에서는 페이지가 넘어갈 때 중복된 데이터를 또 다시 서버에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개선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잡슈퍼에 있는 문의 목록 페이지인데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회사에 문의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지는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서버에 요청을 보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들을 받아오고 있어요. 받아온 데이터들은 이러한 형식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오브젝트들의 정보로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문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 문의를 클릭하면 해당 아이디만을 쿼리로 넘겨주고 답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답변 페이지에서는 보시는 그림같이 서버의 아이디를 또 넘겨주고 서버는 DB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받아온 정보를 이렇게 다시 클라이언트에 넘겨주는 작업을 하게 돼요. 중복된 데이터를 또 얻기 위해서 서버에 또 요청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불필요한 서버 요청을 개선하고 싶었고 페이지 간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쿼리의 아이디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담는 것이었고 이 부분은 문제없이 동작을 잘 했어요. 제가 원하던 대로 불필요한 요청도 줄일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URL이 이렇게 엄청나게 길어지는 문제였어요. 쿼리에 담기는 데이터가 이보다 더 크다면은 훨씬 긴 URL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URL은 이렇게 사용자 친화적이지 못하고 검색 엔진에 친화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Next.js에서 이러한 URL을 클린 URL로 마스킹해주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요. 바로 라우트 마스킹이라는 특수한 기능인데요. 라우트 마스킹이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브라우저에 보이는 URL을 실제 URL과 다르게 보여주는 걸 말해요. 링크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라우팅을 할 때 라우트 마스킹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주냐면 링크라는 컴포넌트의 프랍스 중에 하나인 as라는 프랍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s에 주는 값이 브라우저에 있는 URL 바에 보이게 돼요. 저는 이걸 사용해서 아까 같이 길었던 URL을 이렇게 줄일 수 있었어요. 이렇게 길었던 URL을 클린 URL로 바꿔줬고 남아있는 게 있었는데 뭐가 남았냐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 시에 서버에서 마스킹된 즉 바꾼 URL을 인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페이지를 렌더할 수가 없었고요. 그 이유는 서버에서 제가 요청한 URL에 대해서 핸들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Next.js에서는 URL의 엔드포인트를 보고 페이지스 폴더 안에서 해당하는 파일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요청한 URL은 원래랑 다른 URL로 마스킹이 되어 있고 그 URL은 페이지스 폴더 안에 없기 때문에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때문에 서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핸들링 해줄 수 없는 URL에 대해 원하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야 돼요.
이러한 작업까지 마치게 됐고 제가 원했던 중복된 데이터 요청을 줄이고자 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페이지 간의 데이터 전송을 쿼리를 통해 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서버에 필요 없는 요청을 줄이고자 고민해 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Next.js에서 라우트 마스킹이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해 봤고요. Next.js에서 이러한 방법으로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으셨나요? 저희 박성준님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 또다시 저의 공식 질문, 해당 기술 주제를 저희 기술 발표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Next.js에 라우트 마스킹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면 쿼리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더라도 URL 길이가 길어지지 않고 간결한 URL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도 Next.js에서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Next.js를 써보신 느낌? 경험담? 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그 후기가 좀 궁금한데 혹시 느끼신 점이 있나요? 후기라고 하면은 일단 리액트를 서버 사이드 렌더링, 그러니까 Next.js라는 게 리액트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인데 그게 실제로 리액트에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려면은 되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Next.js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리하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리액트를 사용하면서 서버 사이드 라우팅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서 크게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는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주님 발표하셨고요. 다음 발표자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3일째 팀의 장유인입니다. 저는 Next.js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잡쇼퍼 서비스는 EJS로 되어 있는데요. 그 코드를 리액트 기반으로 리뉴얼하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구현을 하기 위해 Next.js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Next.js는 리액트 기반이기 때문에 리액트를 사용했을 때 스타일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선택하였습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CSS인 JS의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중 하나인데요. CSS인 JS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스타일을 정의해주는 방법입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CSS 모델을 문서 레벨이 아닌 컴포넌트 레벨로 관리할 수 있고 JS와 CSS 간의 상수 및 기능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큰 회사들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CSS인 JS의 장점들을 취하여 개발을 하다 보니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요.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바로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은 채 HTML이 렌더링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서버에서 각 페이지마다 HTML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자바스크립트 로딩이 끝나기 전에 바로 유저들에게 화면을 보내줘서 사이트의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그런데 CSS인 JS를 사용한 모든 스타일은 자바스크립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CSS가 스태틱하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 의해 다이나믹하게 추가되므로 자바스크립트가 로딩을 끝내기 전에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는 HTML이 렌더링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서버 스타일 시트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제공해주는 서버 스타일 시트라는 객체가 있는데요. 서버 스타일 시트는 HTML이 렌더된과 동시에 스타일도 정적으로 렌더할 수 있게 해주는 객체로 컨텍스트 API를 통해 받은 스타일을 리액트 트리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스타일 적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선 모든 페이지가 렌더링 될 때마다 해당 스타일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렌더링이 될 때면 항상 거쳐가는 도큐먼트 파일에 서버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도큐먼트는 HTML 헤드, 바디와 같은 기본 구조를 형성해주는 파일이고요. 이 파일을 통해 스태틱하게 생성된 스타일을 헤드에 주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get initial props는 첫 페이지가 로드될 때 실행되는 라이프 사이클 훅으로 페이지스 내부에서 서버 사이드로 실행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new 서버 스타일 시트를 통해서 서버에서 앱을 렌더링 할 때마다 서버 스타일 시트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기존 컨텍스트에 렌더 페이지를 복사해둔 뒤에 렌더 페이지라는 콜백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그 결과 렌더링 로직이 실행되면서 현재 컨텍스트의 렌더 페이지를 커스터마이징 합니다. 이 과정에서 콜렉트 스타일즈를 통해 전체 리액트 트리를 서버 스타일 시트로 감싸줌으로써 서버 렌더링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 커스터마이징한 렌더 페이지를 포함하고 있는 컨텍스트를 넘겨받은 get initial props를 실행함으로써 앞서 설명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장효희님의 기술 발표였고요. 장효희님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으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기다리면서 또 저희 공식 질문, 해당 기술 발표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했고, 네, 3명이서 모여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같은 기수의 다른 동료분들과도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해결 과제였던 것 같아서 발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장효희님에게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